있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있다는 생각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만져지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져보거나 생각해 본 것들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지 마음을 떠나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우리는 초월적이라거나 기적이라거나 또는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그런 형이상학적 존재를 앞에 내세웁니다. 말하자면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하나 떡 만들어 놨어요. 이데아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그걸 주장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지각을 무시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이성의 힘, 오성의 힘, 뭐 영적인 예지, 막 이런 단어들을 막 써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는 없는 것 같거든.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뭐 그런 걸 보는 게 있대. 그러면 정말 보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이런 이제 생각들 하게 되죠. 철학도 지금까지 그런 철학들이 서양 철학사에서 근현대 가까이 그 철학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지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데아는 플라톤이 만든 개념이지 누구도 그 이전에는 이데아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철학자들이 자기 철학을 하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세계의 근본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실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이건 무의미한 말장난이다. 사실은 부처님도 그런 걸 희론이라고 그랬어요. 희론. 그래서 이제 그런 희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종교와 사상을 부처님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다 파괴시킨 거라고.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사실들을 우리는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토대는 어떠한 실체들이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 물어봐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것은 나에게 보인 것이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것들이지 그것을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면 이게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해야 돼. 다만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구조냐? 이게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불교에서 유식 무경이다. 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나와 무관하게 밖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니까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보이고 있는 거야. 지각되고 있는 것이죠. 소리는 귀 있는 사람한테만 소리가 세상에 있어요. 눈 있는 사람한테만 세상에 색깔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렁이 같이 생긴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는데 빛을 쬐어주니까 맛을 느끼더래요. 우리는 빛을 통해서 색깔을 보죠. 그런데 그 동물은
빛의 파장의 강약에 따라서 맛을 느껴. 그러니까 지렁이는 눈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피부를 통해서 그 어떠한 자극을 주면 피부에서 맛을 느끼고 있다는 게 지각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식무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에 의해서 세상이 전개되는 것이지 물질로 된 기계적인 이러한 세계가 그게 세계의 근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마치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일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죠? 그죠?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하고 유식무경이니까 마음은 여러분들은 몸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우리들의 식,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이 마음이라는 것하고 식이라는 말하고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근데 아무튼 식이라는 말이 있죠. 식 분별한다 할 때 식. 이 식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눈으로 색을 보면 안식이 발생한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은 이식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한문으로 쓰면 안과 색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과 색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보니까 보는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식을 가지고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식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놈을 보고 있는 안에 있는 식도 실제가 아니겠죠. 그럴 때 식은 뭐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의 답은 그 식은 안과 색 보니까 나타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니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불경을 잘 읽어야 돼요. 사실은 초기 경전에 이미 그런 대답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뒤에 가서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은 실체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조건 아래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걸 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식이 연기하고 있죠. 그 식이 연기해갖고 있을 때 비로소 또 그 식에 의해서 분별된 것이 뭐예요?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세계인 거예요, 이게. 그러겠죠? 서양에서도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인간의 몸속에는 인간은 뭐 이성적 존재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서양 근세 철학이에요.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상이 서양 근세 철학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을 기초하고 있는 철학이 근대 철학이에요. 서양 근세 철학. 그 근세 철학의 토대를 두고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이 있죠. 이런 건 전부가 다 그 철학적 기반이 서양 근세 철학입니다. 그 서양 근세 철학의 출발점이 서양에서는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 말하자면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인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게 인간 중심으로. 옛날에는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성서에 나온 말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가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예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진리가 안 돼.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죠. 신의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게 이제 중세라는 시간을 1000년 동안 지배했던 거예요. 이걸 뿌리치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은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실제로 있다는 가정 아래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은 뭘로 되어 있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게 물리학이에요. 그럼 정신은 뭘로 되어 있을까? 정신적인 건 뭐지?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다뤘던 관념론 철학에서 인간의 이성이란 무엇이냐, 감성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정신 영역들을 철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안에 아는 놈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죠. 그럼 보려면 안에 보는 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예,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보는 놈이 있어갖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놈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다는 이야기를 부정한 적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본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올바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보라는 이야기지. 우리는 그런데 자꾸 불교의 공사상, 무아사상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불교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야. 사실은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현상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올바로 보도록 하는 게 이걸 여실직연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 뭐 안 보인 걸 찾아다녀야 나는 보지도 못한 거 그것을 찾는단 말이냐 헤매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이걸 올바로 이해하자는 거야. 불교 공부가. 이걸 떠나서 딴 거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딴 거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밤낮 해봐야 이게 공연불이야. 이게 해봐야 효과가 안 나와요. 인지과학자들이 이제 서양에서도 서양 사람들이 가장 불교를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무아설이에요. 내가 있어야지.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서양 철학자잖아요. 데카르트가 처음에 뭘 있는 건 다 우리가 의심을 해보자. 이게 뭐가 있다. 없는 것이 헛것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컵이 여기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걸 보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의심이 가지. 의심을 해보려고 보면 의심이 돼. 그럼 막 다 의심을 했어. 보니까 의심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이냐? 자기예요, 자기. 내가 있다는 사실이야. 근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각하느냐? 생각하고 있다는 데서. 아, 생각한다. 그래 이제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정신적인 실체로서 자아인 거예요. 이게 이 정신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그 놈이 보고 있는 놈이 나에게 없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존재가 인정된과 동시에 밖에 있는 존재도 인정돼요. 그게 이제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 그 정신적, 영적인, 개인적인 실체가 개별적인 몸 속에 하나씩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에요. 개인.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이 개인주의가 본래 인류가 처음부터 개인주의로 인간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이건 서양 근세에서 나타난 아주 독특한 인간 이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폴리스적 동물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정치적 동물이라고도 하고
뭐 사회적 조형물이라고 하고 그 영어를 이제 뭡니까 히라버나 이런 히라버를 번역하다 보면 이제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는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개인만 있으면은 인간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관에서 본다면은 인간은 절대로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한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겠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사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무엇이 정당한가가 문제 아니에요. 진실이 문제 아니겠어요. 진실. 그럼 정말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 개인주의가 맞겠죠. 응? 근데 서양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을 개별적 실체화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전부 다 하나씩 내 영혼은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영혼 복수가설이라고 그래요. 영혼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각각 몸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책 속에는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이런 건 영혼이 없을 거야. 식물에도 영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식물에는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영혼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지어놓은 말이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지만 있는 자여. 우리가 지각할 수 없지만 있는 이런 이제 묘한 존재처럼 우리가 하나씩 상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은 칸트 같은 철학자도 그랬어요. 이걸 보고 이제 선험적 자아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경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존재해야 되겠다.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놈을 선험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그런 놈이 없다는 것을 무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 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나 속에 그 우리가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어서 또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이 생각되는 어떤 영적인 존재, 실체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이걸 이제 아트만이라고 불렀어요. 인도에서는. 그 아트만이 없다는 이야기가 무아예요. 아나트만. 아시겠어요? 아트만이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나라는 말을 자주 쓰셨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인칭 대명사로서 나라는 말 있죠. 이 나라는 말을 부처님은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 나를 올바로 보자는 거야. 이게 불교예요. 이게. 나 속에 아트만이 들어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불교지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무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서양의 인지과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우리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런 말을 씁니다. selfless mind인데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자아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라고 부를 때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아가 없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부정하지는 않죠. 근데 이 마음이 아트만처럼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아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서 어떤 말을 쓰냐 하면은 embodied mind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체화된 마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좀 이 체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체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엇이 마음으로 형성된 것인데 무엇인가가 체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무엇이요? 무엇이 체화가 되느냐 할 때 경험이라고 불렀어요. 경험이 마음으로 결정된다 이 말이지. 경험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런데 마치 그래.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애는 아주 못된 놈이야. 왜? 천성이 못됐어.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못된 놈이야 이놈은.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제 뭐 좋은 우량종을 만들고 싶죠. 에? 그래서 이제 뭐 결혼도 좋은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뭐 좋은 후손을 얻고 싶어하고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현대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있어요. 인지과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우리들의 인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지각하고 아는 사실들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예요. 이 인지과학이. 근데 인지과학자들이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지금 마음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그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예가 필요해. 예가. 왜냐하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걸 표현한 게 embodied mind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이 처음 도둑질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배는 고프죠. 돈은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해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까는 어쩔 수 없이 했던 마음이 있었죠. 처음 도둑질할 때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려고 보니까 또 그래요? 아니면은 좀 더 쉽게 하겠어요? 좀 더 쉽게 하게 돼. 2번, 3번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습적으로 하게 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고 저놈은 아주 도둑심보다. 근데 도둑심보를 갖고 있질 않아. 도둑심보는 도둑질한 경험이 체화된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체화라는 말이. 아시겠어요? 아유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 왜? 나는 태생이 아침잠이 많이 해서. 아침잠이 많대. 자기는. 근데 사실은 항상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체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된다. 이런 걸 유식학에서는 훈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훈습. 지금 이제 제가 이 유식 이야기를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유식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유식 책 놔두고 막 이제 설명할 걸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식 책 놔두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유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억지로
그건 유식을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유식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뭐 훈습이라는 독특한 말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왜 훈습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그들은 그 예를 들려고 할 때 지금 인지과학자들처럼 뭐 과학적인 이런 실험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거는 자기를 살펴보니까 그런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떤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할 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그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의는 다음 강의하고 전혀 틀려요. 같은 과목이지만 좀 이따 이제 저녁에도 내가 또 이 강의를 할 거예요. 같은 제목의 강의를. 근데 절대 같은 이야기를 못 해요, 제가. 저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계속 캐치를 해요. 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 이해도 못하는데 혼자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이해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이해가 되겠다. 하여간 이해를 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 내용을 갖다가 같은 단어를 나열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인지과학자들은 그것을 embodied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이제 유식을 하신 분들은 그것을 훈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훈습은 뭐냐면 종이에다가 향을 쌓아놓으면 향이 없어져도 냄새는 향내가 나지요. 생선을 쌓아놓으면은 생선 없어져도 생선 냄새가 나지요. 그러면은 본래는 없었어요. 이게 종이에가 뭐 생선 냄새나 뭐 비린내나 향기가 없었죠. 그런데 향을 쌓아놨더니 향기가 나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 백지와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행동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한 번 한 행동은 다음 행동의 근거로서 다음 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종자 같은 씨앗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종자라는 말도 써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밭과 같아. 이게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면 다음에 도둑질할 행동이 거기서 또 나와. 이게 업보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불교의 업보설 그러면 막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 받고 현생에 지은 업을 내생에 가서 막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않아요. 근데 몰라요. 뒤에 가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책 속에는 윤회하고 연관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에서 사람들은 윤회한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윤회한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 윤회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윤회 안 한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도덕을 부정하고 뭐 쾌락주의 이걸 하는 사람들은 했지만 대부분은 다 윤회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윤회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속에는 윤회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윤회로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훈습되고 훈습된 종자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훈습된 마음을 가지고 현생을 살고 현생에 훈습된 마음을 가지고 내생에 삽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성제의 교리에서 보면 집이라는 말을 써요. 집. 고집멸도 있죠? 고집 멸도할 때 집은 이 집이에요. 이걸
어떤 분은 습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고습 멸도.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사성제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동하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음의 작용의 구조가 12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지의 상태에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항상 느끼면서 죽는 걱정하면서 살고 있죠. 이게 이제 12연기예요. 12연기.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 누적되고 있죠. 말하자면은 체화되고 있죠.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계속해서 이게 강화되고 있다고. 이 구조가 무명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쌈우다야. 이게 이제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훈습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훈습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인지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체화되고 있죠. 이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체화되는 마음. 이렇게 체화되는 구조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모이겠죠. 이걸 알라야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라야식이라는 말 자체가 초기경전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좀 유식에 대한 책을 하나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책을 가져와도 별로 우리들에게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막 학자들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막 누구는 어떻게 보고 누구는 어떻게 봤다. 뭐 그때 유식에 뭐 세친이 있고 뭐 누가 있고 막 이제 사람 이름들이 막 나오죠. 그건 학자들의 관심사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학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식을 통해서 필요로 한 것은 역사적인 인물들 뭐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그걸 알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식 무경인 줄 알아서 어디다 쓰자고. 근데 이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괴로움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는 삶을 통해서 체화되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마음 자체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종자들이 지금 계속 뿌려져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모르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은 처음에 밭에다가 콩을 한 줌 뿌려놨더니 콩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니까 콩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이제는 더 많이 나왔겠지. 점점 더 막 무성해지겠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했던 것을 더 고집스럽게 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는 애들이 형성된 어떤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친구도 잘 사귀죠. 아무거나 막 어울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되게 이제 사람 가리게 돼요. 말하자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게 이제 강화되면은 혼자가 돼. 그러니까 이제 고독해지죠. 그건 이제 고집스러워져. 지 생각밖에 안 해. 막. 제 생각이 최고야. 막. 왜? 그 씨가 그 종자가 계속 가운데 모여 있으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그런 못된 종자를 우리가 끊어가야 돼. 그리고 이 원리를 알아서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야 돼. 그게 이제 공부예요. 불교 공부는 뭘 채우는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나다라는 생각이 막 모여있는 데가 아리야식인데 싹 뽑아내면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식에서도
마지막에 가면 뭐 있냐면 이 무아와 공에 대한 체득, 그걸 자기가 삶 속에 실현해 가는 거, 이게 이제 유식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공부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인지과학자들은 바로 불교의 이러한 마음의 형성을 실체가 아니라 삶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모으고 뭐도 그런 것은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공부, 이 유식을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잘 살자, 그 이야기야. 잘 살자. 잘 살아야 행복해져요. 그게 이제 바로 선업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악업을 지으면 고통을 받는다. 이건 누가 우리에게 심판관이 있어가지고 너는 악업을 지었으니까 이제 고통 이만큼 받아, 너는 선업을 지었으니까 복 줄게, 이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을 쓰고 마음의 밭에다 좋은 종자를 뿌리면 행복한 마음이 돼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마음이 착한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의 어떤 사건을 행복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눈으로 보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있겠어 없겠어? 누가 나를 때린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욱 발전했으니까 고맙고, 도와준 사람은 도와줘서 고맙고, 이 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못되고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상이야. 그 사람이 극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극락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다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윤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디 공간을 돌아다닌다면은 유식하고 문제가 틀리지 않아. 유식 무경, 그 말은 뭐예요? 오직 마음만 있지 바깥에 없다 해놓고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유식에서는 본래 바깥이 없다 해놓고 그 아리아식이라는 놈이 바깥을 돌아다닌다 하면 되겠어요? 모든 것은 아리아식의 전변이다 해놓고 그 아리아식이 윤회의 주체가 되어 있다. 이런 해석들 자체가 전혀 유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한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실을 알 수 있는 생각, 이걸 반야라고 불러요.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반야를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허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멈추어서 이게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단 말씀이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